야, 노인네야.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우리 집까지 기어 들어와서 냄새를 풍겨? 둘째 아들은 제 멱살을 잡아 차가운 빗물이 고인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제 손 위로 아들이 뱉은 더러운 침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등 뒤로 달려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일단 이 봉투부터 챙기세요. 제발 건강만 하셔야 해요. 남편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제 손에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쥐어주던 착한 며느리.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건넨 그 작고 초라한 봉투 하나가 1300억 자산가인 제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이죠. 이제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향한 저의 처절하고도 거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스토리로 매일 찾아가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들이 오늘따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명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으며 돈을 쫓아 살았던 저에게 남은 것은 사기꾼들에게 찢겨나간 1300억 원이라는 숫자와 배신감뿐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내 핏줄들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한 위험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칠을 굶은 노숙자처럼 지저분한 옷을 걸치고 뒤축이 다 꺾인 구두를 끌며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큰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집 잡상인 안 받아요. 큰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내뱉었습니다. 얘야, 나다. 내 시아버지야. 문 좀 열어봐라.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은 열리지 않고 큰아들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기사 다 봤어요. 1300억이나 날려먹고 이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은행 집이라고요. 큰아들 성우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런다. 딱 하룻밤만 좀 재워주면 안 되겠니? 제가 문고리를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재워주면요? 그 다음엔요? 아버지가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줄 거예요? 당장 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요. 뚝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사람이 더 남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거리를 걸어 둘째 아들 진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현관문까지 열고 나왔지만 제 차림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이 꼴을 하고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내 체면이 뭐가 돼요? 진호가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아비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네가 나 좀 도와다오. 제가 진호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도와달래요? 그 잘나던 돈 다 어디다 뿌리고 이제 와서 짐이 되려고 하세요? 제발 염치 좀 챙기세요. 진호가 저를 길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아버님. 그때 뒤에서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비에 젖은 제 어깨를 감싸쥐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버님을 왜 밀쳐? 지영이 남편 진호를 향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가 지영의 어깨를 획 낚아채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야말로 미쳤어?
망한 노인네 데리고 들어와서 수발이라도 들겠다는 거야? 당장 들어와. 진호는 지영을 거칠게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골목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이 던진 말들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단지 뒤쪽 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영이 숨을 헐떡이며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에 슬리퍼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얘야,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니. 어서 들어가라. 제가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 안에서 비닐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제 비상금이에요. 반찬 가게 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거라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걸로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지영이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귀한 돈인데 내가 어찌 받니? 제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지영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시집와서 처음 힘들 때 아버님이 저 몰래 병원비 보태주신 거 저 다 기억해요. 아버님은 저한테 남이 아니에요. 제 친정아버지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지영은 자기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아침에 새로 산 내복이에요. 비 맞으셨는데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꼭 갈아입으셔야 해요. 지영이 따뜻한 내복이 든 가방을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진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편니가 어디 갔어? 너 거기 있지? 지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밥 굶지 마시고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아셨죠? 지영은 남편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에서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돈 1,300억보다 더 묵직한 것이 제 심장을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들은 제 돈을 사랑했지만 며느리 지영이는 저라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나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판을 짜야겠다. 우리 며느리 눈물 닦아줄 준비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사자라 불리던 최필도의 눈빛이 빗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지영이가 건네준 젖은 돈 봉투를 품에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보낸 검은 세단이 가로등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빗길에 무리하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젖은 점퍼를 벗어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몸이야 씻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박 실장, 내 가슴속이 타들어가서 못 살겠다. 당장 지영이네 집 도청 연결해봐라.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차 안의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진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여편니가 진짜 미쳤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그 노인네한테 갖다 바쳐. 진호가 식탁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지영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아버님, 길바닥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던 분인데. 지영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빌딩 하나 안 물려주고 다 날려먹은 영감탱이가 무슨 부모야? 너 그 돈 다시 찾아와. 안 찾아오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진호가 지영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는지 지영이의 짧은 비명이 차 안을 울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무릎 위에 놓인 가죽 시트가 득득 소리를 내며 구겨졌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저놈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까? 제가 이를 갈며 묻자 박 실장이 차분하게 저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서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모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는 진호의 광기 어린 폭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 내일 당장 그 영감 고시원 뒤져서 돈 받아와. 안 그러면 나 사채업자들한테 내 이름 넘길 줄 알아. 나 이미 내 명의로 보증 섰으니까 그렇게 알아. 진호가 던진 폭탄 같은 선언에 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내 명의로 뭘 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가 당신 빚 갚으려고 반찬 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영이의 절망 섞인 통곡이 들려왔지만 진호는 비웃음을 흘리며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 앉아 지영이를 기다렸습니다. 지영이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눈가에는 시퍼런 멍을 화장으로 가린 채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죽 좀 싸왔어요. 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꺼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얘야, 내 걱정은 마라. 그런데 내 얼굴은 왜 그러니? 그놈이 또 손을 댄 거냐? 제가 묻자 지영이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자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진호 씨도 어제는 속상해서 술 한잔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지영이는 끝까지 남편의 허물을 덮으려 애쓰며 제 앞에 죽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착한 마음씨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때 지영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진호의 고함 소리가 방 안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야, 돈 받았어? 그 노인네 숨겨둔 금괴 어디 있는지 불라고 했지. 빨리 안 오면 나 지금 사채업자들 데리고 내 반찬 가게로 간다. 지영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갑자기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죽 꼭 다 드셔야 해요. 지영이가 도망치듯 방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건물 아래에는 박 실장이 미리 대기시킨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 진호 그놈이 사채 쓴 곳이 어디라고 했지? 제가 묻자 박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명동 대방론이라는 곳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로 소문난 놈들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놈들 사장한테 전해라. 내가 오늘 저녁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진호놈이 지영이 이름으로 쓴 차용증 싹 다 긁어 모아놔. 차는 지영이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진을 치고 깽판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사채업자들에게 아부를 떨고 있더군요. 형님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마누라가 아버님한테서 금괴 정보 알아가지고 올 겁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친아들이라는 놈이 제 아내를 사냥개로 쓰고 있는 꼴이라니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영이가 가게 앞에 도착하자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제가 준 돈 봉투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안 돼요. 이건 아버님 치료비란 말이에요. 지영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호는 오히려 지영이의 손에서 봉투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실장이 제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저놈의 죄를 더 쌓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진호가 결국 지영이를 바닥에 밀치고 돈 봉투를 빼앗아 사채업자들에게 건네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이만큼 받으시고 나머지는 조만간 제가 크게 한탕해서 갚겠습니다. 지영이는 찬 바닥에 주저앉아 흙탕물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고 어두운 무덤 하나를 팠습니다. 내 아들 진호, 내 놈이 들어갈 무덤 말이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제가 머물던 고시원 근처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깔아둔 정보망에 따르면 진호는 이미 제 거처를 사설 구급차 업체에 팔아넘긴 상태였죠. 저는 낡은 짐 가방 하나만 챙겨 박 실장이 준비한 안전가옥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진호가 보낸 덩치 큰 사내들이 고시원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방과 제가 일부러 남겨둔 가짜 장부뿐이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제가 숨겨둔 금괴가 있는 장소가 암호처럼 적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진호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이었죠. 한편 진호는 제가 진짜로 거액의 금괴를 숨겨두었다고 확신하며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사채업자들을 제 고시원 방으로 불러들여 텅 빈 침대를 보여주며 발악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노인네가 금괴 위치를 여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진호가 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소리를 지르자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진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야, 진호야. 우리 인내심 바닥난 거 알지? 오늘까지 돈 안 나오면 내 마누라 장기라도 팔아야겠다. 사채업자의 서늘한 협박에 진호는 눈을 번뜩이며 제 아내인 지영이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극악무도한 각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이 자신을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가게 문을 닫고 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한 사채 차용증에는 자신의 이름 옆에 신체 포기 각서라는 끔찍한 단어가 적혀 있었죠. 지영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끼며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한강 다리 위로 향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영이가 난간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가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며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실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회장님이 슬퍼하십니다. 박 실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영이가 고개를 들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아버님은 지금 사기당해서 쫓겨다니시는데.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실장은 조용히 뒷좌석 문을 열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는 제가 태블릿 PC로 진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화면 속에서 자신을 팔아넘기겠다고 웃으며 서명하는 진호의 모습을 보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박 실장은 지영이에게 제가 건재하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의 본심을 알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끝내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사모님이 칼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박 실장의 단호한 설득에 지영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는 진호가 서재 금고 깊숙이 숨겨둔 이중 장부와 도박 자금 세탁용 차명 계좌의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겠다고요. 지영이의 결연한 대답을 전해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를 강남의 비밀 오피스로 불렀습니다. 입구부터 건장한 경호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지영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제 앞까지 걸어왔죠. 낡은 점퍼를 벗고 맞춤 수트를 입은 제 모습을 본 지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아버님이 맞으세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인자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영아. 이제 네가 흘린 눈물을 보상받을 시간이다. 오늘부터 너는 이 JS 리테일의 총괄 본부장이다. 저는 지영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화려한 집무실과 전문 경영진들을 소개했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에는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죠. 아버님, 저는 평생 반찬 가게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큰 회사를 어떻게 제가 맡아요. 지영이가 당황해하자 저는 박 실장을 시켜 법인 직인과 임명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버틴 힘이면 이 회사는 우습게 경영할 수 있다. 내가 뒤에서 다 가르쳐 줄 테니 너는 이제 사자처럼 당당해지기만 하면 돼. 저는 지영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지영이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의전 전문가들에게 집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냄새가 밴 낡은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지영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죠. 그녀는 타고난 눈썰미로 유통 구조와 시장 흐름을 순식간에 파악하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영이가 변신을 마칠 무렵 저는 진호가 일하는 수입 자동차 매장에 지영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이라는 인간이 돈 앞에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똑똑히 보고 오너라.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남은 미련이 완전히 타버릴 테니까. 지영이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세단에서 내려 진호가 일하는 매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화려한 차림의 지영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거물급 고객이 왔다며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저희 매장에서 제일 비싼 모델로만 모시겠습니다. 진호는 지영이의 구두 근처에 떨어진 먼지까지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온갖 아부를 떨더군요. 지영이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렸습니다. 여기 있는 차 전부 다 해서 몇 대죠? 일단 30대 계약하죠. 법인차로 쓸 거라서요. 지영이가 거만한 말투로 서류를 내밀자 진호는 대박이 터졌다며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기까지 했습니다. 진호는 자기 아내인 줄도 모르고 지영이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모님 같은 귀인을 만나다니 제 인생에 로또가 터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그 손을 경멸하듯 쳐내며 말없이 매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이는 진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울을 보며 한참 동안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녀는 집에 돌아가 진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 오늘 취직했어라고 짧게 선언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지영이를 무시하며 너 같은 게 취직해봐야 식당 주방이나 하겠지라며 낄낄거렸지만 저는 그놈의 파멸이 코앞에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달 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JS 리테일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영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폭언에 떨던 겁먹은 여자의 것이 아니라 수천억 대 법인을 진두지휘하는 당당한 경영인의 것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법인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지영이가 미소를 지으며 무대 뒤를 가리키자 조명이 일제히 객석 중앙에 앉아있던 저를 비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정정한 수트 차림으로 일어나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행사장 구석에서 웨이터 복장을 하고 서빙을 하던 진호의 얼굴이 보였죠. 진호는 들고 있던 와인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죽은 줄 알았던 저와 빛나는 지영이를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와인잔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진호는 제 눈과 마주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진호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저는 지영이를 데리고 돌아가신 아내의 묘소가 있는 조용한 산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연회 음식 대신 시장에서 사온 따뜻한 국밥 2그릇을 묘비 앞에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아, 고생 많았다. 오늘 내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내 가슴이 다 벅차더구나. 제가 국밥 국물을 한 수저 떠넣으며 말하자 지영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툭 하고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인간이 저를 팔아넘기려 할 때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영이가 젖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법인 주식 증여 계약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네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대가다. 이제 너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경영인 서지영으로 살아라. 지영이는 계약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더니 비로소 안도감 섞인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국밥을 나눠 먹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지영이와 나누는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죠. 지영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아버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등을 토닥이며 그럼 이제 내 세상이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 싸움의 정점에서 달콤한 승리의 맛을 보았고 복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박 실장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 다시금 평화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 실장이 가져온 소식은 가관이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밖으로 밀려난 줄 알았던 진호와
나머지 자식들이 연합하여 제 뒤통수를 칠 준비를 마쳤더군요. 그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하여 제가 지영이에게 한 모든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는 파렴치한 기사들을 언론에 뿌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서재에 앉아 제 정신 감정 신청서가 담긴 법원 서류를 훑어보며 차가운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진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채업자들을 선동하여 JS 리테일 본사 로비에서 연일 난동을 부리게 했습니다. 지영이가 출근할 때마다 오물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기업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꽃뱀 며느리가 노인네 홀려서 회사 뺏었다. 라는 빨간 글씨가 적힌 팻말들이 지영이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지영이는 매일 아침 눈물로 세수를 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짐짓 씩씩한 척하며 제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약조차 비열한 음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저희 집 가사 도우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오다가 가사 도우미가 제 약통에 담긴 알약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이었고 진호가 제가 진짜 치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시한 짓이었죠. 저는 그 현장을 모른 척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박 실장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내가 아주 지독한 치매 노인이 되어줄 테니 카메라 설치해. 저는 다음 날부터 지영이도 알아보지 못하는 척 헛소리를 하며 침을 흘리는 처절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진호와 큰아들 성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지영이를 거실 구석으로 밀쳐버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감탱이, 드디어 맛이 갔구만. 어이 형님,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빨리 불라고 해. 진호가 제 뺨을 톡톡 치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성우는 제 서랍을 다 뒤집어 엎으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아내야, 밥 좀 다오라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확신했는지 제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무용담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지영이를 담보로 사채를 쓴 일부터 제 약을 바꿔치기한 수법까지 자랑스럽게 공유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죠. 지영이는 방문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회사도 다 우리 거야. 저녀는 내일 당장 길바닥으로 쫓아내버리자고. 진호가 제 손가락에 억지로 인조인감을 끼워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던 그 순간 저는 웅얼거림을 멈추고 진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법정 신문 당일 진호와 성우는 승리를 확신한 듯 값비싼 양복을 맞춰 입고 거만한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자 판사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죠. 판사님,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인지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며느리가 아버지를 가둬두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겁니다. 진호가 손가락질하며 지영이를 몰아세우자 지영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제가 치매라는 허위 진단서를 흔들며 지영이에게 넘어간 모든 지분과 재산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향해 본인의 성함과 현재 상황을 인지하느냐고 묻는 순간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재판장님, 제 이름은 최필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진호와 성호는 귀신을 본 듯한 얼굴로 얼어붙어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곧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치매 환자 연기를 하던 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호는 제 뺨을 치며 이 영감탱이 드디어 맛이 갔네라고 낄낄거렸고 제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자백까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방청객석에서는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고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아버지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진호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간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호가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과 신체 포기각서 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영이의 서늘한 눈빛이 진호를 꿰뚫자 진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것이 사자가 아니라 사자보다 더 독한 한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진호와 성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자식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성호야,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진호가 바닥을 긁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시선을 돌려 지영이의 손을 잡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절규는 더 이상 제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지영이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제 곁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이제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영이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영아. 이제 네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웃을 일만 남았다. 가서 이혼 서류부터 마무리해라. 저런 놈은 내 인생에 티끌만큼도 남겨둘 가치가 없다. 우리는 석양이 지는 법원 광장을 당당하게 가로질렀고 박 실장이 열어주는 차 문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모든 법적 연을 끊어내는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 서류 위에 찍힌 도장 자국을 보며 제가 평생 일궈온 1,3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덧없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죠. 교도소에 수감된 진호는 매일같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비굴한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단 한 장도 읽지 않고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박 실장, 이제 이 집도 이 땅도 다 지영이 앞으로 돌리게. 내 사후 상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양녀로 입적해서 법적으로 못을 박아두고 싶네. 제 단호한 결정에 박 실장은 빙긋 웃으며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양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제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건강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영이가 젖은 목소리로 말하자 저는 그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안다, 지영아. 내 마음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이건 네가 내 딸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살핌이다. 이제 너는 JS 리테일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어 더 큰 세상을 돌보며 살아야 해. 지영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저 역시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참아왔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풍파가 잦아들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강남의 숨막히는 빌딩 숲을 떠나 지영이가 정성껏 마련해준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핀 꽃들을 살피고 아내가 좋아하던 수국에 물을 주며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죠. 가끔은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거나 소박한 점심을 나눠 먹으며 최필도라는 이름 앞에 붙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고 빌딩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을 70평생을 돌아서야 깨달은 셈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지영이는 바쁜 회사 일에도 불구하고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겉절이랑 조기 좀 구워왔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영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죽은 아내가 돌아온 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을 먹으며 회사 경영 이야기부터 동네 소소한 일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곤 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피를 나눈 가족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지영이와 함께 마당 끝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비로소 인생의 정답을 찾은 기분이 듭니다. 돈을 쫓아 살 때는 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었지만 정작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제 진심을 알아준 단 한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내 마지막 인생에 네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지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자 지영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때로는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1300억이라는 숫자가 제 곁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 제 손을 잡아준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살게 했더군요. 지금 제 곁에서 밝게 웃으며 서류를 검토하는 지영이를 보고 있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을 얻은 것 같아 매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 핏줄들은 제 손으로 쳐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며 두 발 뻗고 잠이 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우트로. 자식이라는 인연이 때로는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1300억이라는 숫자가 제 곁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 제 손을 잡아준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살게 했더군요. 지금 제 곁에서 밝게 웃으며 서류를 검토하는 지영이를 보고 있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을 얻은 것 같아 매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 핏줄들은 제 손으로 쳐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며 두 발 뻗고 잠이 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